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한동출 교수입니다. 계량 경영학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게 한 35분, 40분짜리니까 이렇게 뭐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제 선형계획 계량 경영학을 좀 설명하고 두 번째 이제 선형계획법의 이제 해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선형계획 해법을 너무 좀 빨리 나간 것 같아갖고 이걸 다시 리뷰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수계획법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40분짜리 동영상에서 정수계획법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띄워놓은 게 지금 요겁니다. 요 문제, 목적함수가 최대화, Z는 2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x1 플러스 x2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4x1 플러스 x2는 24보다 작거나 같다. x1과 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비음 조건. 이렇게 조건이 세 가지죠. 목적함수하고 제약 조건과 비음 조건. 이 세 가지를 푸는 방법이 그래프 방법, 심플렉스 방법, 컴퓨터 방법.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방법은 두 개일 때만 되고 이런 경우만 되고 x1이 세 개, 네 개가 되면 그래프를 못 씁니다. 근데 그래프를 왜 쓰냐? 원리를 어떤 형태, 꼭지점에서 답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프 방법을 쓰는 거고, 심플렉스는 테이블 형태고, 그 테이블 형태는 이 그래프에서 나온 꼭지점을 찾아가는 테이블 형태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심플렉스의 그 꼭지점을 컴퓨터로 만든, 지금 엑셀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만들면 주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드니까 C나 C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C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포트란이나 코볼 다음에 나온 80년도에 나온 C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C라는 언어로서 엑셀을 만들었을 건데 그 엑셀이 그 심플렉스 메서드의 꼭지점을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답이 세 가지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요거를 좀 내려와서 요겁니다. 좋은 문제를 풀어가면 그래프 해법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꼭지점이 답이다는 얘기입니다. 꼭지점이 답이다. 왜? 이 제약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충족을 시키는 게 이런 거고 충족을 시키는 이 선상에 있는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동일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각 네 가지의 꼭지점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는 꼭지점이 네 개죠, 지금요. 0, 0. 그 다음에 x1이 6, x2가 0, 0. 그래서 6, 0. 그 다음에 x1이 4, x2가 8, 4, 8. 세 번째가 x1이 0, x2가 10. 그래서 0, 10. 요 세 가지 0, 0, 6, 0, 4, 8, 0, 10이라는 네 가지 꼭지점이죠. 이 원점을 포함한 네 가지 꼭지점이 각각이 답이다. 그래서 요걸 목적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목적함수가 뭡니까? 요거 0, 0, 6, 0, 4, 8, 0, 10을 요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밑에 걸 다 충족을 시킬 겁니다. 위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00을 집어넣으면 Z가 제로죠. 60을 집어넣으면 Z는 2 곱하기 6 더하기 제로니까 12죠. 4, 8을 집어넣으면 Z는 2 곱하기 4 더하기 8, 2, 4, 8 더하기 8, 16이죠. 그 다음에 Z가 0, 10을 집어넣으면 Z는 2 곱하기 0 더하기 10, 10. 그래서 답이 0, 0, 12, 16, 10 이렇게 나오죠. 0, 12, 0하고 12하고 16하고 10.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뭡니까? 16이라는 답입니다. 4하고 8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그래프 방법이고, 심플렉스 방법은 요 위에를 그거를 표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방식. 요거를 저 위에다가 제가 말로 불러드릴 때 보세요. Z는 2x1 플러스 x2 플러스 0s1, s는 이제 슬랙이라고 여유변수입니다. 더하기 0s2. 다시 불러드릴게요. g equals 2x1 플러스 x2 플러스 0x1 s1 플러스 0s2 밑에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1s1 플러스 0s2 equals 20. 다시 불러드립니다. x1 플러스 x2 플러스 죄송합니다. 1s1
플러스 0S2 equals 20. 그다음 맨 마지막에 4X1 플러스 X2 플러스 0S1 플러스 1S2 equals 24. 다시 불러드립니다. 4X1 플러스 X2 플러스 0S1 플러스 1S2 equals 24. 이게 테이블 형태입니다. G equals 2X1 플러스 X2 플러스 1S1 플러스 0 아니 G equals 2X1 플러스 X2 플러스 0S1 플러스 0S2 X1 플러스 X2 플러스 1S1 플러스 0S2 equals 20 4X1 플러스 X2 플러스 0S1 플러스 1S2는 24. 그게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2100, 1210, 4101 이렇게 됐죠. 2100, 1210, 4101 그리고 2224. 요거를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1241이라고 있죠. 1241. 1241이 오른쪽에 보면 1001로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1241이 1001이나 0110으로 바뀌면 그게 최적화입니다. 그 바꿔가는 것을 피봇이라고 하고 피봇 엘리먼트를 구해가지고 로테이션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것이 값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동영상으로는 이게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칠판에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리고 이게 지금 다 안 했네요. 여기까지 여기 하여튼 여기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이게 테이블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형태. 컴퓨터 해법은 이 그래피컬 메소드하고 심플렉스 메소드 나온 거를 컴퓨터에다 집어넣고선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간단히 요거는 209호죠. 인사대 2층에 209호에 가면 거기 이제 엑셀 그 2007년이 있습니다. 그 2007년에 와서 그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이 책에 있는 거의 스트레이트 포워드입니다.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85페이지부터 쭉 하면 그대로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8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를 그대로 하면은 이게 답이 다 85부터 93페이지까지 뭐 그 뒤에도 있고 85부터 94까지를 하면은 답이 다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건데 이것도 코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해착기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이게 안 들어가면 엑셀에서 못 되니까 엑셀은 뭐 이 선형계획법만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쓸 수 있고 요새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생성되는데 그것도 다 엑셀로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해착기 기능을 대고 그다음 해착기 기능을 이걸 추가를 해야 됩니다. 과거는 없어가지고 이거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착기 기능을 집어넣고 체크한 후에 확인 그럼 이제 도구의 상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다 여기 데이터에다 집어넣고 해착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1, 1, 2, 4, 1, 20, 24가 원래 그 매트릭스의 형태죠. 그게 문제 형태죠. 그리고 여기 파란 글자 된 거 있죠. X1 그 파란 거, X2 파란 거, 그 다음에 총 판매 노란 거, 그 파란 거 두 개하고 노란 거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리고 바꾸고 돌리고 하면 여기 답이 나왔죠. 실행 결과가 4, 8, 16이죠. 4, 8, 16. 4, 8, 16. 4하고 8하고 16.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된 거고 이제 민감도 분석은 추가로 하는 건데 이건 좀 어렵고 이게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기 힘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것을 정리를 하면 선형계획법이란 경영과학에서 계량경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 문제를 포뮬레이션, 여러분이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여기 책에 있는 예제를 저와 같이 읽고 그다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푸는 방법 요새는 거의 다 컴퓨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손으로 배우냐? 매뉴얼로 해야지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원리를 하고 나서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원리, 우리 아주머니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손으로 하죠. 그거를 이제 기계화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다음에 요새는 배송을 과거에는 우체국의 선생님들이나 물리업체분들이 몸으로 했는데 요새는 그 로봇이 하죠. 로봇. 아마존이나 구글이 로봇이 만든. 근데 그거 사람이 하는 것을 로봇이 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뉴얼 작업, 매뉴얼 워크, 손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기계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피컬 메서드, 그래프 해법과 심플렉스 메서드, 심플렉스 해법과 컴퓨테이션 메서드, 그 어떤 컴퓨터를 통한 세 가지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낸다는 것. 여기까지가 되면 됩니다. 그럼 선형계획법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선형계획은 최적화를 하는데 g equals 4x1 플러스 x2 했을 때 x1과 x2가 이게 값이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x1이 12.3, x2가 4.7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12.3과 4.7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나 물건을 가지고 결정을 했을 땐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사람이 12.3명이 있냐? 4.7명 없죠. 사람은 1명, 2명이죠. 물건도 12.3과 4.7이 안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선형계획법의 답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는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 인간이나 기계나 물건이라는 건 소수점이 없고 정수만 돼야 되죠. 따라서 선형계획법의 약점이 소수점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정수로만 답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뭐 MIT에서 교수하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MIT에서 교수님이 한 분이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브랜치 앤드 바운드라고 분지형인 테러를 갈라가지고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방법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것과 해서 노벨상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을 주는데 노벨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경제학이 대세였고 그 이후에 이제 그때 경영학이 생겼죠. 지금은 이제 경영학이 인기가 더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영학이 인기가 많지만 그래서 노벨은 이제 경제학이라고 경영학 교수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프랭크 베스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마케팅 교수였는데 이분이 노벨상의 후보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노벨상 이제 경영학 교수를 주는 게 아니고 경제학 교수를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근데 MIT 교수분이 내가 지금 경제학 교수인지 경영학 교수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이분이 그런 방법을 개발한 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 근데 브랜치 앤드 바운드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소수점 x1이 12.3, x2가 4.7, 12.3과 4.7이라는 것을 10이나 13, 4나 5로 바꾸는 방법을 브랜치 앤드 바운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12.3이면은 10이나 13을 체크합니다. 12.3이다. 그러면 10이나 13을 가지고 제약 조건에 집어넣고 그래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4.7이면 4하고 5를 집어넣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10이나 13, 4하고 5 이렇게 네 가지를 집어넣고 네 가지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가변적으로 하면서 변해가면서 집어넣으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면 그것이 답이 됩니다. 이게 정수계획법입니다. 그럼 이제 정수계획법의 그 PPT를 보면서 제가 나머지 한 20 몇 분 동안 정수계획법을 하고 세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수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11개를 가지고 10개의 동영상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도 이걸 다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에서 설명한 거는 스킵을 하고 이제 문제풀이나 중요한 것들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설명하기 힘든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게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전에는 오프라인만 했으니까 반복을 안 되지. 학생이 뭐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저는 뭐 제 수업은 얼마나 녹음을 해도 됩니다. 근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 번 들으면 끝이었는데 결석을 하면 못 들었는데 이 블렌디드 러닝을 하게 되면 온라인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미리 들을 수도 있죠. 나중에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오프라인에는 질문하고. 이 정수계획법입니다. 정수계획법은 선형계획법의 특수한 형태다. 왜?
선형계획법은 기본적으로 값이 나오죠. 12.3 대 4.7. 근데 그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소수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언어는 플로우트나 더블과 같은 그런 소수점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수형,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야 된다.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려면 뭔가를 써야 된다. 따라서 선형계획법의 특수한 형태가 정수계획법입니다. 해답이 정수로 표현된다. 왜? 우리 인간 세상에 정수로 표현되는 게 많아요. 정수로 표현돼야 되는 게. 그죠? 자동차니 사람입니다. 그래프부터 또 요건데 요건 이제 뭐 그래프를 이제 대면 되고 그래프는 첫 번째 보여준 그 선형계획법의 꼭지점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게 네 가지 4단계까지인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제가 요걸 강조를 하는데 요거 1, 2, 3, 4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요걸 조금씩 여러분이 혼자서 읽어보십시오. 수업이란 공부란 반복을 해야 된다. 반복. 프로그래밍 공부도 수천 번을 하고 저도 논문을 쓸 때 수백 번을 같이 동일한 걸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지금 스텝 1을 한번 혼자서 소리내서 조그맣게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정수계획 문제에서 정수 제약 조건을 무시한 선형계획 문제에 대해 심플렉스법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구한다.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정수계획법인 되지만 그냥 풀는 얘기입니다. 일단 선형계획법으로 풀어라. 선형계획법으로 무조건 풀어라. 그럼 답이 만약에 x1과 x2가 전부 정수로 나오면 그럼 그냥 스탑입니다. 거기서 stop doing it.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그렇죠? 스텝 1은 왜? 정수계획법이라는 선형계획법을 특수한 형태라고 제기했죠. 특수한 형태. 선형계획법으로 풀면 됩니다. 리니어 프로그램 가지고 LP로 문제를 풀어. 1번. 그 다음 2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2번을 좀 읽어보십시오. 선형계획 문제의 최적화가 모두 정수해를 가지면 그 값이 최적화가 된다. 모두 정수가 나오면 그냥 끝난 건데 만약 하나라도 정수해가 아닌 해가 존재할 경우에는 다음 스텝으로 간다. 그렇죠? 다음 스텝으로 간다. 세 번째, 요거 읽어보십시오. 정수값이 아닌 해를 갖는 변수에 대해 두 개의 하위 문제를 구성한다. 그게 뭡니까? x1이 17.3이야. x2는 일단 forget x2. x1이 17.3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7.3이면 그 근처 17이거나 18이겠죠. 왜? 지금 정수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x1이 17.3이면 기계를 17.3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계가 뭡니까? 17개나 18개가 되겠죠. 17개나 18개. 그 17.3면 17이나 18로 한다. 그게 정수값이 아닌 애를 갖는 변수에 대해 두 개의 하위 문제를 구성한다. 됐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가장 큰 소수값을 갖는 비정수의 변수를 선택하고 하나는 올림을 다른 하나는 내림하여 두 하위 문제를 낳는다. 이게 그겁니다. 17.3면 17과 18. 그렇죠? 세 번째. 나누어진 두 부분을 원래 문제 제약식에 추가한다. x1이 10.3으로 나왔어. 그럼 x1이 17이라는 것과 x1이 18이라는 걸 두 개 제약식에 집어넣어. 그럼 x1이 그거의 바운드가 그게 걸려가지고 x1이 17이거나 18로 걸립니다. 17이나 18로 되겠죠. 17이나 18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정수해를 갖는 변수를 해당하는 비정수해를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거. 다시 읽어보세요. 맨 밑에 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정수해를 갖는 변수를 해당되는 비정수해를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라는 건 추론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동철 교수가 부작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세상에 부작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부작이라고 만들고 서울여대에서 만들고 지금 대한민국의 수십 개 대학에 강의하고 저도 서울여대와 코리아 사이버 유니버시티에서 강의를 하고 근데 추론해서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정수를 갖는 변수를 해당되는 비정수를 갖지 못하도록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x1이 17.3이면 x1이 17이라는 것과 x1이 18이라는 제약종을 집어넣으면 x1이 그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죠. 17이나 18. 그러면 교수님 17과 18로 각각 했을 때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놓고 x1이 17일 때 목적함수 값과 x1 18일 때 목적함수 값을 구해서 이게 최대한 문제니까 둘 중에서 더 큰 값이 나오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요 제약조건 3는 좀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거. 한 30초 들 테니까 요 5줄을 읽어보십시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스텝 4. 여기 어렵습니다. 요거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1, 2, 3, 4를 다시 반복하고 이제 넘어가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 하니까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각 하위 문제에 대해서 선형계획 문제의 목적함수 값을 상한값, 정수계획 문제 목적함수 하한값을 설정한다. 이게 그냥 상한값과 하한값입니다. 상한값과 하한값. 아까 17.3일 때 18과 17로 딱 가면 그게 상한값과 하한값이죠. 18이 상한이고 17이 하한이죠. 상한값과 하한값은 분지가 더 늘어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 변결될 수 있겠죠. x1이 17.3인데 x2가 뭐 12.7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변할 수도 있죠. 각 분지에서는 선형계획법의 목적함수값이 현재 하한값보다 더 작은 경우 그 하의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목적함수값이 현재 하한값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해서 목적함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하한값보다 낮으면 그거는 고려할 필요 없죠. 그냥 현재 하한값을 고르면 되죠. 또한 정수해가 발견된 경우 이 정수해가 제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실행 불가능해서 계산을 먼저 합니다. 제약조건을 위반하면 그만하죠. 만약 발견한 정수해가 각 하위 문제에서 상한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값이 최적 정수해가 된다. 상한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한값이 제일 큰 거니까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최적 정수해 찾을 때까지 반복한다. 돌아가겠습니다. 요거 정수계획법의 요거 1, 2, 3, 4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수업은 반복이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머리에 인지라고 외우려는 얘기가 아니다. 이해를 반복해서 이해를 하려는 얘기입니다. 스텝 1 읽으셨어요? 그럼 스텝 2 읽으세요. 그럼 이제 스텝 3, 스텝 3을 읽으세요. 그다음 스텝 4 이거 다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문제를 또 풀어보고 컴퓨터로 하면 바로 합니다.
스텝 4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4일 때 14와 15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서 쭉 가는데 또 이게 14가 15가 13과 16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목적함수의 값이 이 하한값보다 낮아지면 그건 할 필요 없고 목적함수의 값이 상한값보다 비슷하거나 커지면 그걸 찾아가고 그 얘기입니다. 스텝 4.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요거 x1이 5.67이고 x2가 2.17이고 z는 37이에요. 그러면 x1이 값이 5나 6을 먼저 갑시다. 5나 6. 그럼 되겠죠. 5.67의 근처가 5나 6이죠. 먼저 이걸 보세요. x1이 5보다 작다고 집어넣고 풀었더니 z는 35예요. 맨 처음에는 x1이 5.67이고 x2가 2.17이고 z는 37이었어요. 그런데 5.67의 근처가 5나 6이겠죠. 그래서 x1이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제약식을 집어넣었더니 z는 35야. 37에서 35로 줄었지, 2가요. 왜 줄었을까요? 제약 조건이 많아지면 줍니다. 제약 조건이 많아질수록 줄어들죠. 그 다음에 밑에도 x2가 x1이 그게 6보다 크거나 같다를 집어넣었더니 z가 36이요. 밑에도. 원래는 37이었는데 하나는 35가 하나는 36이에요. 제약 조건이 들어가면서 그게 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 결론 내리면 뭘 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시험 문제 만약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해요? 정수계획법의 답은, 정수계획법에서 구한 답은 선형계획법에서 구한 값보다 최소한도 같거나 아니면 작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 정수계획법에서 구한 거는 조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선형계획법에서 구한 것보다 최대한으로 같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작죠. x1이 5.6에서 이걸 x1이 5, x2, x1 6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갈랐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x2가 2.5고 x2가 밑에는 1.5죠. 아직도 거기 그게 2.5하고 1.5로 그 정수가 아니죠. 그럼 다시 또 갈라들라는 겁니다. 여기. x1이 5.6에서 2.17 했고 x37을 했는데 x1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더니 5하고 2.5야. x1이 5고 x2는 얼마입니까? 2.5죠. 그 z는 35야. 2.5. 2.5를 두 개를 갈래요. 어떻게 갈래요? 2.5니까 2나 3으로. 그래서 옆으로 보세요. x1은 그냥 그대로 5고 x2는 2보다 작거나 같다. x1이 5고 x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고 풀었더니 z가 33이 나왔어. 33. 그 다음에 다시 x2는 5. 그 다음에 x2가 2.5에서 보다 큰 거, 3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x1은 4, x2는 3, z는 32가 났어. 32는 33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그만해요. 그 밑에 오셔서 x1이 6이고 x2가 1.5일 때 z는 36이 나왔어.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풉니까? x2를 1.5니까 1이나 2. x2가 1보다 작거나 같다. x2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갈라가지고 또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전체 문제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체 문제를 풀어가지고 전체 나온 z값을 다 비교해요. 그 중에서 x1과 x2가 정수값을 갖는 것 중에서 가장 큰 z값을 구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보세요, 이게. 요거 밑에 보세요, 밑에부터. x1이 6이고 x2는 1.5입니다. z는 36입니다. 그러면 요걸 x2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 x2가 1.5니까 x2를 두 개로 가르는 거죠. 하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저기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2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위에다 집어넣고 풀면 x1이 6.25가 나고 x2가 1로 나고 z가 35.25로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 그 밑에는 x1이 6이고 x2를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문제를 풀었더니 실행 불가. 실행 불가능이 뭡니까? 문제가 안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이상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 불가고. 그 다음 그쪽으로 오세요.
x1이 6. 원래는 6이었고 x2가 1.5였는데 x 1.5를 x2를 1.5를 x2가 1보다 작거나 같다. x2가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두 개를 분기를 해가지고 위에서 해봤더니 x2가 6.25가 나오고 6.25가 나서 왜 6.25가 나왔을까요? x1이 6.25가 나왔어요. x2의 값이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면서 최대치를 만들기 위해서 x1의 값이 도로 변한 겁니다. 거기가 중요한 겁니다. x1이 6이고 x2가 1.5일 때 x1은 정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x2가 1.5니까 x2의 1.5를 1과 2로 갈라가지고 x2를 정수로 바꿔보려고 했더니 x1이 거꾸로 또 정수에서 소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x2가 6.2, x1이 6.25고 x2가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z는 35.25.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변수가 소수가 아니 그지 목적 함수 값은 뭐 35.25로 나올 수도 있어요. 변수는 왜 사람 둘이서 들어가서 x1이 사람 몇 개, x1이 사람, x2가 사람 몇 명이 들어가서 z값이 나오는 거니까 z값은 소수로 나올 수 있는데 결정 변수인 x1의 값이 달라진 거죠. 소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정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x1이 6.25고 x2가 1입니다. 이거를 다시 갈라요. x1이 6.25예요. 죄송합니다. 6.25면 x1을 어떻게 합니까? 6과 7로 다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위에 거 x1이 6보다 작거나 같다를 집어넣고 풀었더니 x1이 6이고 x2가 1인데 z는 34가 나와서 요거는 일단 됐고 그 밑에 x1이 6.25이기 때문에 x1을 7보다 크거나 같다라 가지고 풀었어요. 그랬더니 실행 불가예요. 그래서 쭉 나왔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맨 앞에서부터 우리 요약을 해봅시다. 제가 정수로 나온 것만 우리 가지고 정리합시다. 맨 처음에 문제 3-1p 이건 정수가 없죠. x1도 5.6, x2도 2.6 이건 안 되고 그 옆에 x1이 5고 x2가 2.5 이것도 안 돼. 그 밑에도 안 돼. 그 옆에는 x1이 5고 x2가 2고 z는 33이야. 하나죠. x1이 5고 x2가 2고 z는 33 이거 하나 됐죠. 그 밑에 거는 중단요. 그 밑에도 중단요. 그걸로 가가지고 x1이 6이고 x2가 1일 때 z는 34예요. 그거죠. 답이 정수값이 두 개 나온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x1이 5이고 x2가 2일 때 z는 33. 그 다음에 하나는 x1이 6이고 x2가 1일 때 z는 34. 어느 게 더 큽니까? 33과 34 어느 게 더 큽니까? 34. 따라서 우리는 x1이 6이고 x2가 1일 때 34가 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요거를 일단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요걸 한 몇 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1, 2, 3, 4를 다시 보시고 여기를 하나씩 저랑 같이 요걸 보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보세요. 공부는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뭐 사랑하라는 단어가 수백 번이 나오고 믿어라는 말이 우리 목사님들이 뭐 신앙이 말이 수백 번이 나온다 그러죠. 여집사님이랑 남집사님이 듣다가 아니 왜 성경책에 똑같은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냐. 그 성경책 66권에서 동일한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꾸 여호와가 가라사대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예수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반복. 우리 스텝 1, 스텝 2 읽어보세요. 스텝 3 읽어보세요.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읽고 이해하고 이해 못한 건 수업 시간에 하면 됩니다. 스텝 4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 문제 보십시오. 요 문제 보십시오. 각 그 노드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갈라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로 이렇게 갔는가? 여기 마지막에 요거 쭉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를 다 하나씩 이 선을 따라가면서 쭉 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수 나온 건 딱 두 개입니다. 맨 처음에 값은 뭐였습니까? 오리지널 솔루션은 x1 equals 5.67, x2 equals 2.17, z는 37, 이렇겠죠? 37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x1과 x2를 다 정수를 바꿨으니까 하나가 나온 게 x1 equals 5, x2 equals 2, z equals 33, 33이죠? 37에서 33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두 개는 정수입니다. 또 다른 거는 x1 equals 6, x2 equals 1, z는 34, 6과 1과 34죠. 정수로 된 답은 딱 몇 개입니까? 두 개죠. 5, 2, 33, 6, 1, 34. 어느 게 더 큽니까? 34. 답은 뭡니까? 34. 37에서 34로 떨어진 걸 용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5.67명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6과 1로 가면서 최대값을 줄여온 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컴퓨터 해법을 봅시다. 이제 우리가 선형계획법의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뭐 방금은 해찾기를 해가지고 도구 상자를 찾아가고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해찾기를 누르고 그걸 이게 맥시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쭉 하면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를 다시 엑셀을 이용해서 정수계획법을 합니다. 해찾기라는 거는 한 번, 저번 시간에 한 해찾기 있죠? 이건 한 번만 해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여대 그 컴퓨터는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로그오프를 하면 그게 또 지워지니까. 그러나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작할 때 그냥 1시간 동안 하면 처음에 한번 해찾기를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또 잠깐요. 요겁니다. 컴퓨터로 다음 구할 때 요거 해찾기를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고 209에서 해찾기를 쭉 하고 나면 그때 쓸 때는 컴퓨터를 켜 있는 상태는 계속 되는데 컴퓨터 끄면 다시 해찾기를 해야 됩니다. 해찾기를. 서울여대 그 가비지 그걸 지우기 위해서 저절로 이제 로그오프를 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죠. 자바 같은 데 보면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어갖고 안 쓰는 걸 없애는 식하고 똑같은 거죠. 해찾기 기능 요거 하고 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요거죠. 하나, 둘, 셋, 넷. 요걸 이렇게 네 개를 이제 맨날 컴퓨터를 킬 때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최대치 해가지고 구하면 이렇게 구하고 여기 6, 1, 34 나왔죠. 여기 6, 1, 34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입니까? 답이 5, 2, 33이고 6, 1, 34죠. 6, 1, 34. 여기 얼마입니까?
이 x1 밑에 파란색에 x1 equals 6, x2 equals 1, 노란색에 목적함수 개수는 z는 34. 그렇죠? 6일 34. 6일 34.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제 제가 선형계획법과 정수계획을 마무리하는 1분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선형계획과 정수계획법은 전부 수식으로 돼 가지고 수학적인 리니어 이퀘이션, 이제 선형계획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형계획이라는 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y는 2x 플러스 3, 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x가 하나 올라가면 y가 둘이 올라가는 y는 2x 플러스 3. 그래서 x가 1이면 y는 5, 뭐 이렇게 있죠. x가 2면 y는 7. 요 수식입니다. 이게 수의 2x, y는 2x 할 때, y equals 2x 할 때 2x가 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형계획을 만드는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리계획법을 만든 거, 선형계획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집어넣은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온 겁니다. 그런데 선형계획법 해법이 이제 그래프하고 이제 심플렉스하고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이제 심플렉스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냥 컴퓨터는 문제를 풀었어. 그냥 답이 나왔는데 x1이 뭐 5.37, x2가 2.37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 이거는 뭐 기계다. 기계가 5.37개, 2.37개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수로 바꾸자. 그럼 2.37을 2나 3으로 바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요. 또 x2가 5.37도 5나 6으로 만들고 또 문제를 풀어. 그리고 계속 풀다 보면 큰 값이고 작값이 나오는데 전체 원래 목적함수 값보다는 적지만 정수로 변해가지고 값이 나온 겁니다. 아까도 보면 뭐 x1이 5점 매치고 x2가 1.2인가 얼마일 때 z가 37이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x1이 5고 x2가 2면 34, x1이 6이고 x2가 1이면 34. 그래서 34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정수계획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정수계획에서 끝난 거고. 이제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저기 수송법과 할당법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동영상에서는 수송 프로그램, 다섯 번째는 할당 프로그램까지 하면 이 선형계획법과 관련된 것은 일단 거의 끝나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저기 어떤 다른 방법들이 조금 있는데 고을 프로그램 목표하는 것도 있고 조금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차원들이고 그래서 어떤 우리 대학생정에서는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